자 이제 평가 문항의 유형을 좀 보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객관식 형 문항과 그리고 이제 논술형 문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항의 유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선택형 문항 중에 선다형 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선택형이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TF 퀘스천도 있죠. 이게 true, false라고 해서 TF 퀘스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틀린 거를 그렇게 이제 고르는 문제가 이제 진위형 문제입니다. true, false 퀘스천이고요. 일단은 문제 만들기가 너무 쉽죠. 맞는지 틀린지 문장 하나 주고 이게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 타당도 높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채점이 아주 객관적이고요. 그리고 채점하는 것도 쉽죠. TF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추측도가 제일 크죠.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TF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도가 50%가 되겠죠. 추측도가 굉장히 크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 측정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만 보는 거예요. 해당 내용이. 암기 측정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연결형 문제가 뭐냐면요. A 그룹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그리고 B 그룹에 이렇게 6가지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이제 연결형 문제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연결형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안 남아 있는데 연결형 문제를 만들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룹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의 수가 첫 번째 그룹의 수의 한 1.5배 정도가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뭐 꼭 이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A가 뭐 이렇게 돼 있고 B가 뭐 두 개일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일단은 먼저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르는 거죠. 뒤에 거. 두 번째 그룹의 수가 한 1.5배 되는 게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죠. 근데 동질성을 유지한 문항이 제작이 만들기 쉽지 않아요. 동질성을 유지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기다 놓고 그 개념과 어울리는 또 개념들을 여기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랑 매칭되는 이 개념, 요거랑 매칭되는 요 개념, 이거랑 동질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내용적인 어떤 동질성도 있고요. 난이도도 있을 수 있고, 평가하는 어떤 영역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암기식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객관식 선다형 문항입니다. 선다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1번.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기가 가능하다는 게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다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고르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 답이 이게 키가 이거라고 했을 때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나머지 오답지들 있죠. 오답지가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낸다면 이 매력적인 오답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정답지가 이제 포함하는 어떤 핵심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거랑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등 사고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어떤 매력적인 오답지와 정답 키와 어떤 정답지와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면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을 하기에 고등정신 능력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매력적인 오답지, 디스트랙터라고 하는데 이걸 TER로 써도 되고요. TOR로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TOR로 쓰는 편입니다.
어떤 걸 써도 돼요. 근데 이거 제가 굳이 OR로 쓰는 이유는 이게 좀 영국 영어 같아서 멋있어 보이니까 저는 디스트랙터로 쓰는데요. 이렇게 OR로 쓰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디스트랙터 이피션시라 그래요. 매력적인 오답지의 어떤 효율성. 이 디스트랙터 이피션시를 높일수록 이 고등정신 그 변별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출제를 한다면 고등정신 능력을 충분히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나오죠. 매력적인 오답지. 그래서 이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거 외에도 단점이 뭐 추측도 추측 요인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찍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평소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문제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영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용접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용접이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용접이 특수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용접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용접에 관련된 문제 뭐 예를 들어 뭐 전압을 얼마나 걸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1, 2, 3, 4 있으면 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찍을 수밖에 없죠. 뭐 내 답이 4개 있으면 4개 찍겠죠.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찍었을 때는 그냥 완전 무선으로 찍는 거니까 0.25의 어떤 추측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개 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채점 자체가 굉장히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OMR크도 넣은 거 기계에 넣으면은 오류도 안 나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1초에 몇 장씩 먹는데 기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 문제는 이 매력적인 오답지를 제작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항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잘 만들려면. 그냥 암기식 문제를 만드는 데는 너무 쉽죠. 그런데 이제 문항 제작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된다. 왜냐면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다형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유형이죠. 아무튼. 자, 그러면 서답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답형은 뭐냐면 글을 써서 답하는 형태의 문항이라는 뜻에서 서답형입니다. 우리가 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편지가 서신이잖아요. 한자로. 편지도 한자지만 편지를 다른 말로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써서 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뭐 간단하죠.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거. 단답형 이렇게 빈칸 채우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뭐뭐는 뭐뭐인가. 예를 들어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했을 때 왕비님입니다. 여기 답하는 거 이렇게 여기 답 쓰는 칸이 있죠. 그래서 거기 쓰는 게 이제 단답형이에요. 단어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쉬운데요. 굉장히 쉽고 이거 실제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글자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 요인도 상당히 배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어 하나만 쓰는 형태잖아요. 단어 하나만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떤 좀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좀 제한이 되고 결국에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측정을 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완성형은 뭐냐? 여기는 문제가 있고 밑에 답 쓰는 칸이 있잖아요. 완성형은 문제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빈칸 넣는 게 완성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단답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생그만 조금 다를 뿐이죠. 이것도 뭐 추측 요인이 배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고등 정신 능력의 측정이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이 단순해지는 부정적인 환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단답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논술형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1월에 보시는 시험 교육학 시험이나 전공 시험이나 이 논술형이잖아요. 사실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줄 여러분이 쓰셔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4줄 쓰시는 거지만 아무튼 한 글자 또는 뭐 한 단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개의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술형에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그 교육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2페이지를 채우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논술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출제하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 출제가 굉장히 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 내느냐? 그거 언제 다 읽고 있겠어요? 평가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글자를 읽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글자를 읽는다는 거는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의 그 왁구, 그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장의 구성이라든가 배치라든가 그 논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이제 평가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후한을 생각을 한다면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장점도 있어요, 당연히. 이게 수검자의 반응.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글을 일주일 간격으로 썼다고 합시다. 뭐 오늘 쓰고 내일 써도 뭐 상관없어요. 이틀 연속으로 썼다고 할게요. 사흘 연속으로 썼다고 할까요? 그 글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어제 썼던 글이랑 그저께 썼던 글이랑 오늘 썼던 글이랑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거 어떻게 다 외워서 글을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검자의 반응도 자유롭고, 그리고 고등 정신 능력의 측정도 가능하고. 왜 그러냐? 이거는 당연히 문장에 들어있는, 문단에 들어있는 그 여러분의 논리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정식 능력을 측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단점이 또 있는 게, 장점, 단점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평가가 어렵다 그랬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되니까 어렵다 그랬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자가 보통 이제 3명,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 3명이 평균을 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이 교육학 논술에서 17.5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 거짓말이죠. 이거 17.5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3명이 채점하는 거를 평균을 내서 반올림을 합니다. 근데 점수를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면 정수 단위로, 자연수 단위로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점, 17점, 17점 이렇게 됐다면 평균 점수 얼마다? 17.33점 나와요. 그리고 18점, 17점, 18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17.67점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로 만들어서 점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7.5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라입니다. 이거 100% 구라니까 개구라 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안타깝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정수 단위,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단위로 채점이 되고 그거를 3으로 나눠서 평균하는 거라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평가자가 여러 명이 도입되는 평가를 어떤 평가라 그랬죠? 제가 아까 다면 평가라 그랬죠. 다면 평가라 그랬는데 이 평가를 도입하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평가자 한 명이 그냥 갖고 있는 어떤 그 바이어스, 그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다면 평가를 도입한다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가자 간 신뢰도, 이 인터레이터 reliability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임용고시 교육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2명이 17점, 17점 이렇게 줬는데 한 명이 10점 이렇게 줬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어느 정도 2점인가 3점인가 그런데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게 채점이 되면 채점을 다시 하게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내용 타당도가 굉장히 낮죠. 내용 타당도가 낮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 타당도라는 게 뭐예요? 평가하는 문항이 가르친 내용을 얼마나 다 커버를 하고 있느냐를 내용 타당도의 내용 타당도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 문항이 가르친 내용들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는 그 문항의 대표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영역이 우리가 영역이 10개 정도 영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육학이 대충 10개 정도 과목이 되죠. 근데 문제가 4문제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영역이 내용이 적나요?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4문제 꼴랑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문제가 10개 영역을 다 대표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평가는 어렵다는 거 제가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성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는데, 대표성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 대표성이 잘 지켜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영역을 이렇게 어떤 영역을 커버하는 내용이 이만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영역의 그 어떤 주제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면은 검사 문항의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검사 도구의 적절성이라든가 지금 신뢰도 타당되기도 뭐 앞으로 나올 거고 한데 여러 가지 영역 그 내용의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토픽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고 아직 저기 구석 귀퉁이에 있는 거 배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학사 출신이니까 대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귀퉁이에 있는 걸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론적인 그리고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그거를 이제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서 귀퉁이에 있는 거를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건데 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어떤 문항을 구성을 하려면 객관식으로 해서 여러 문장을 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술형, 우리 임용고시 교육학의 어떤 그 내용 타당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논술형 문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논술형 문항이 내용 타당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어떤 시험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용 타당도가 갖춰진 형태의 어떤 시험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든지 해서 그 두 개의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뭐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내용 타당도 낮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논술형 문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예요. 이거는 극복 방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여기 지금 평가자 관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객관도의 일종입니다. 평가자 내 신뢰도라는 게 있고요. 간 신뢰도 있어요. 평가자 내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 평가자가 한 명 있어요. 예를 들어 철수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철수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반에 아이들이 3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이들 수행 평가를 한 거를 이제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하루에 다 하려고 해요. 철수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수업이 없는 시간에 평가를 막 하겠죠. 평가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전에 이제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체력이 아직 빵빵할 때 그때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12시 정도까지 이제 막차도 끊기는 시간까지 남아서 채점을 오늘은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막차가 끊기든 말든 택시를 타고 가든 어떻게 됐든 이 점수를 내야지 아이들에게 성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이제 채점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전 10시에 채점할 때랑 밤 12시에 채점할 때랑 피로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전 10시에 이 평가를 했을 때는 좀 열심히 평가를 하고 좀 잘 평가를 했다면 이 오후 12시 이때 자정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는 대충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평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의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라든가 병이라든가 그렇죠. 어제 채점했을 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오늘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열이 39도인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제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평가할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평가하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평가하는 애들한테 이후에 어떤 수감자들한테는 평가를 대충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점수를 막 짜게 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어떤 평가 기준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가자 내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평가자 간 신뢰도예요. 평가자가 여러 명일 때 다면 평가를 할 때 서로 평가의 어떤 결과가 달라서 평가의 결과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가자 간 신뢰도라고 합니다. 요거를 객관도라고도 해요. 자, 객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면평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 다면평가 말고 한 명이 여러 번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명이 여러 번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평가를 여러 번 한다고 하면은 평가를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가의 어떤 점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 점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평가자가 여러 명인 거. 그렇죠. 아니면 한 명이 여러 번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자가 보통 여러 명인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 명이 여러 번 평가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플레이스 카파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써요. 코엔의 카파 뭐 이런 거 쓰는데 한 명이 여러 번 평가할 경우에는 한 명이 3번씩 평가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한 명이 세 번 평가하는 거라기보다는 3명이 한 번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스 카파라는 걸 써서 이제 그 신뢰도 측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객관도가 이제 중요한데 객관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다면 평가에서는 일단은 채점 기준을 루브릭을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평가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모범 답안을 미리 써봅니다. 여러 개 써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왜 쓰느냐? 그러면은 그 평가자들이 평가 기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오해를 한다거나 개념 자체를 좀 헷갈린다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수검자가 제대로 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데? 라고 혼자 생각을 해서 막 틀리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미리 써보는 게 좋죠. 그리고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복수의 평가자가 바람직한 반응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아까 얘기한 경우 있죠.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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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런 경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점수가 비슷한 게 정상일 텐데 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다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어떤 채점 기준을 미리 딱 정해놓고 모범 답안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평가자가 수검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도 채점자한테 이 답안지가 주어질 때 밑에 위에 우리 인적사항 적는 거 있잖아요. 수험번호 적고 여기 이름 적고 뭐 수험번호 적고 하는 거, 요거를 다 가린 채로 스캔이 된 거가 주어져요. 그 평가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아까 우리가 이제 평정 오류할 때 후광 효과라는 거 얘기한 거 있죠. 어디 있냐면 여기 인상의 착오 얘기할 때 여기 헤일로 이펙트 얘기한 거 있죠. 헤일로 이펙트. 이거 하로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발음이 헤일로입니다. 헤일로. 하로 이펙트, 이거를 영어 교사가 하로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아무튼 헤일로 이펙트인데 요 헤일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적사항을 가려놓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학교에서의 학교에서 논술을 본다고 할 때는 아는 아이가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아는 애니까 좀 뭐 친하게 지내는 애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점수를 더 잘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다 가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임용고시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총 4문제잖아요. 근데 채점을 이렇게 나눠서 해요. 1번 문항 채점하는 사람, 2번 문항 채점하는 사람, 3번 문항 채점하는 사람, 4번 문항 채점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채점을 해요. 그러면은 이 한 개 문항에 대해서 평가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점수에 대해서는
영향이 그나마 줄어들겠죠. 그 잘못된 평가의 영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평가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최소 2회, 최소 2회 이상 채점하거나 아니면 다면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가 잘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 평균 그 채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값이 그 사람이 수검자가 받아야 되는 점수에 근접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평가자가 여럿인데 그 모든 평가자들이 다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수를 늘리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환류 효과 얘기가 나왔는데, 환류 효과가 이제 워시백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이게 워시백이라고도 하고요, 백워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백워시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다룬 책이 없어요. 환류 효과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실어놨어요. 일단 환류 효과 같은 경우가, 이게 환류 효과가 뭐냐면 원래 여러분 이제 교육을 이렇게 쭉 받을 거 아니에요.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교육 과정이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는데 커리큘럼이 문제들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니까, 배운 데에서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평가에 영향을 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배우는 걸 먼저 배우고 평가를 나중에 받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3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고3 때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 학교에서 이제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뭐 다 끝낸다거나, 교육과정 전부를 그 3학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들 다 끝낸다거나, 아니면 2학년 때까지 다 배워버리고 3학년 때는 문제집만 주구장창 푸는, 뭐 풀어요? EBS 풀 거 아니에요. 3학년 2학기 때나 아니면 그 3학년 내내 EBS 문제집만 풀게 하는 학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EBS 문제집만 사서 엄청 푸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수능 문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오히려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그 평가가 교육에 거꾸로 오히려 영향을 주는 그 현상이 바로 이 환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직접 경험을 해보신 게 고3 때만 경험을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 시험에 나와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학문이라는 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나는 학문을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시험 잘 받아서 학점이 좋기만을 원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걸 묻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환류 효과가 그런 건데요.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환류 효과도 있습니다. 좋은 환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교육적 효과를 더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환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언제냐면 교육의 목표랑 평가의 목표가 일치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공 던지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시험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공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을 멀리 던지는 방법. 근데 공을 멀리 던지는 걸로 평가를 해요. 이렇게 하면, 근데 평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배웠던 어떤 공을 던지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잘 썼는지,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준 대로 뭐 어떤 발을 어떻게 디뎠는지, 팔 각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공을 놓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을 멀리 던지는 그 결과까지 넣어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배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발을 딛는 방법이라든가 팔의 각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공을 이렇게 놓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배운 내용이 평가의 초점과 일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뭔가를 또 배운다면 그거를 또 시험을 보겠구나라는 어떤 그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배운 내용에서 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굉장히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잘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가 이렇게 긍정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안 되죠. 항상 문제는 이 부정적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환류 효과는 뭐냐? 평가가 교육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긍정적인 환류 효과는 이때는 어떤 때 나타난다 그랬죠? 평가의 초점과 교육의 목적이 일치할 때 긍정적 환류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평가의 초점과 교육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 환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명시된 교육 목표가 평가 초점이 서로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의 어떤 그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그 이상적으로는 어떤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을 육성하는 게 고등학교잖아요. 그냥 고등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이가 차서. 그런데 전인의 완성, 뭐 이렇게 뭐 직업인의 완성,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전인의 완성이라는 어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더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서 그 이제 학교의 어떤 위상을 드높인다든가 아니 뭐 그런 것들이 목적이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목표는 대학에 잘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된 교육 목표는 전인적인 어떤 학생, 그 미래의 어떤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데 현장에서의 실제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고 왜냐면 그게 다 내신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싶으니까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노력을 시험에 안 나오는데 쓸데없는 데다가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대학 진학이라는 게 걸려 있다 보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환류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목고 뭐 진학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나 이제 과학고 옛날에 서울에 2개 있었는데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2개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학고, 영재고등학교로서의 과학고는 서울과학고만 남았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사실 대학교에 비하면 뭐 새 말의 피죠. 그래서 아무튼 그 고등학교가 이제 환류 효과가 중학교보다는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죠.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환류 효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쭉 보셨을 때 요게 좀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일단 부정적인 환류 효과를 없애고 긍정적인 환류 효과를 끌어내는 게 것일 거 아니에요? 원하는 어떤 그 현상이겠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디렉트 테스트,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공 던지기 같은 경우 그런 거 될 수 있어요. 공 던지기를 가르쳐 놓고 공을 차는 거를 측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면은 말하기 연습을 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럼 외국어에 대한 어떤 학습을 시켜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과 일치할 때 좀 좋은 그런 긍정적인 환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초점과 평가의 초점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평가이 여러 영역,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도록 구성한다. 이게 뭐냐면 대표성 얘기예요. 대표성. 아까 제가 대표 얘기를 간략하게 했었죠. 그래서 영역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 그 영역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영역에 쭉 토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그 교과 내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과서를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평가 문항이 그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평가하는 그 평가 문항이 서로 적절하게 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표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긍정적인 활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준거지향 평가.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하면은 긍정적 활류 효과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준거지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네거티브 스큐니스가 기본적인 그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준거지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평가 준거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좀 흥미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그런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거지향 평가를 좀 적절하게 활용하면 긍정적인 활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검자인 학생과 평가자인 교사 모두가 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게 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평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단순히 서열을 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에 어떤 종류가 있고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평가는 뭐 수행평가인지 형성평가인지 아니 뭐 총괄평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좀 알려주면 아이들이 평가의 목적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나중에 성적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성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려주고 이 평가는 성적에는 안 들어가나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을 조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애들한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너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좀 강화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선생님도 아까 이제 형성평가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오용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잘못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일단 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생도 평가를 이해하고 선생님도 평가를 좀 이해해야 긍정적인 활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인데요. 사실 요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세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활류 효과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객관식 문항, 선다형 문항인데요. 선다형 문항이 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죠.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뭐 한데 그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런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기한 지식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각주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력적인 오답지가 핵심인데 그 선다형 문항에 다 만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암기식 테스트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다형 문항이 계속 활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통계 처리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추측도가 낮은 편이고 일단 통계 처리를 하기 쉬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문항에 비해 그나마 추측도가 낮고 그리고 잘 만들면 정신 능력도 측정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다형 문항을 활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간에 이 선다형 문항의 어떤 매력적인 오답지를 자꾸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선다형 문항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문항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문항 분석은 개별 평가 문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별 평가 문항.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항 분석으로 들어갈게요.